지난 한 주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민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가 정말 홍수인데요. 네. 어떤 뉴스 골라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경제 분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여러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피 5천 시대잖아요. 주식시장 저평가와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이 정책적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수치인데요.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일단은 순항 출발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 증시가 새 역사를 썼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는요,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67% 오른 3,314.53으로 기록을 해서요. 지난 2021년 7월 6일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였던 이 3,305.21보다 이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날인 11일에는요, 3,344.20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요, G20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취임 이후에 첫 현장 방문지가 한국거래소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이후에 훈풍이 초반에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좀 여러 요인들이 있었죠.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요,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국면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범 100일을 좀 이렇게 넣고 보면요, 국내 증시를 떠났던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고요. 이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변동폭도 줄었습니다. 물론 7월 말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요,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후에 여당도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을 했고,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부총리도 걱정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여론을 많이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뭐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유연한 대응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중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굳이 10억 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논의를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특히 증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가 정부의 이 시장 친화적인 기조가 증시를 고점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계속 오를 수는 없을 텐데 연말쯤 가면 한 3,500선까지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권 관련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네. 뜨거운 감자였던 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이후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7월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요, 이 상장사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을 이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해서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자본 이득 세율이 25%인데 배당 소득 세율이 이것보다 더 높으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주식을 매각하는 게 유리해서 이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데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도요,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라고 표현을 해서요, 최고 세율이 35%가 아니라 시장 기대치인 25%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이 상법 개정안도 변수로 꼽힙니다. 네, 중요한 게 증시뿐이 아니라 여전히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상황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수 서민을 위해서는
다른 데도 좀 집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식을 안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 체질을 좀 바꾸겠다.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고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금융, 그러니까 증시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에 돈이 쏠려서 내 자산이 가게들마다 좀 상승했다, 뭐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 때문에 가계의 대출이 또 늘고요. 이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금을 대신에 증시로 끌어오면 주가도 오르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또 기업들의 투자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투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증시 측면에서는 순항하고 있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이요. 앞으로 뭐 염두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요. 근데 증시가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줘서 이걸 토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성과가 이제 가시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우리 지역 소식인데요. 주민 청구로 발의된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조례안이요. 대구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앞서 상임위에서도 부결된 상황이죠. 네, 이번에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조례에는요 주민 14,7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구시 의회 의장이 주민 청구를 받아들여서 발의해서 상정을 했고요. 지난 8일에 해당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인데요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조례 폐지안에 반대를 한 사람은 윤영애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5명이었고요. 찬성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의원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 주민 조례 청구는 상임위원회 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2일에 본회의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견이나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3명 중에 32명인데요. 전원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주민 조례 청구 같은 경우에 13년 전인 2012년에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두 번째로 청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강제성 없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면서 이걸 청구했던 단체들이 좀 반발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청구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또 필요하지 않은 걸 좀 없애달라 이런 요구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만든 제도일 텐데요. 그 취지가 잘 살고 있는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념 사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 여론이 높다는 근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도 없으니까요. 이걸 무작정 그대로 지역 정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주요 지지층의 지지를 마음 속에서 접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던 거 물론이고 대구시 의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내용이 부실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이건 사실상 독선이다, 독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기념사업 추진위를 설치를 하라 이런 문구만 좀 더 추가를 해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대구시가 추가 동상 건립은 보류한 상태지만요. 이번에 시의회 이 결과로 여전히 동상 존치를 두고는 좀 논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이 동상 설치가 불법이라는 국가철도공단과 그리고 대구시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 결과가 더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이 일을 추진하던 당시에 부실했던 의견 수렴 과정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의견들이 논의를 투표 결과야 어떻든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개진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충격이 가기도 전에 이 KT에서요 유령 기지국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특정 지역에서 KT 가입자들의 소액 결제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게 드러났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소액 결제 피해가 27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로 이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는 피해가요, 경기도 광명, 부천,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등 이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피해액은 정부가 추산한 것은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KT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요, 해킹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다가 최초 신고 열흘이 지나서야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을 게시하는 등 KT가 좀 늑장 대응 내지는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그로 인한 피싱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큰 문제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로 그런 피해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초소형 기지국은요, 신호가 약한 곳에서 이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데요. 일단 정부 조사단은 소액 결제 범행에 해커들이 이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만든 뒤에 이 KT 기지국과 이 휴대전화 사이에서 이 개인정보 신호를 빼냈고요.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서 ARS 인증 방식으로 가입자 몰래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가로 소액 결제를 당한 피해자들 중에서요, 가입자 5,500여 명의 개인정보도 유출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서 KT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소형 기지국 장비는요, 다른 통신사에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추가로 유령 기지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령 기지국이 내 정보를 빼간다고 한다면 이건 가입자는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 차량 등에 실어서 이동하면서 범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요.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통신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근을 전면 제한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해커가 아니라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목적과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SK텔레콤 사태 이후에 대책 마련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도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다시 5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해킹 기술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응이 정보통신업계에 맡겨둘 것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에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